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해가면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야당 반발이 거센데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앞으로도 본회의 직회부 예상 법안이 즐비한 만큼 전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4.3은 좀 격이 낮은 기념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 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했는데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죠. 오늘 전국대담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룰 내용들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4월 4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와 코인 사업을 하다가 가격이 폭락해 갈등을 빚었던 부부를 윗선으로 보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주범인 이모 씨에게 착수금으로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퇴직하는 달에 하루만 근무해도 한 달 월급 1,200만 원을 챙겨주는 등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금감원 간부들의 업무 실적과 근태 등이 엉망인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악법에 대한 거부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채무는 97조 원 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응 3단계가 내려진 5개 지역의 대형 산불이 모두 잡혔지만 수천 헥타르가 불타는 등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마를 간신히 피했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주 4.3 사건 추모일은 격이 낮다고 발언을 해서 다시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김 최고위원은 한 달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지시한 또 다른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윗선으로 알려진 부부와 피해자는 과거 코인 발행 사업을 같이 했다가 코인 가격 폭락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먼저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모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경찰이 최근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황모 씨는 이 씨가 범행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신은 이 가운데 7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서 윗선이 있다고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건 피해자 A씨와 가상화폐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온 유모 씨 부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A씨와 유씨 부부는 P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P코인이 지난 2020년 상장된 직후 10,000원까지 올랐다가 한 달여 만에 1,0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작전 세력에 의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A씨와 유씨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윗선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유씨 부부를 출국 금지하고 이들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 미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아내가 일하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마취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피의자들이 마취제를 사용한 시각을 고려하면 경찰의 늑장 대응이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병원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차량에서 마취제 성분이 묻은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황모 씨 등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3시간 40분쯤 지난 30일 새벽 3시 반쯤 이 주사기로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충북 청주 대청댐까지 데려온 뒤 코인과 현금이 든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며 주사기로 살해 위협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 진술이 맞다면 새벽 3시 넘어서까지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국 차량 수배 시스템에 범행 차량을 등록한 건 새벽 4시 57분쯤. 결국 경찰 대응이 더 빨랐다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어제 오후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고등학생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야외 쉼터에 불어터진 컵라면이 놓여 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간식으로 먹으려고 사왔다가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두고 간 겁니다.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검은 모자까지 쓴 남성이 다가오더니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탓입니다. 애들끼리 싸우려고 화피가 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고 상관했다 여기서 칼부림이 났다고. 경찰은 그대로 달아난 남성의 동선을 주변 CCTV를 이용해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남성이 범행 현장과 조금 떨어진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렇게 특정된 용의자 10대 고등학생 A군은 결국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피해자와 A군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온통 검은색 차림을 한 것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계획했는지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등을 더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황당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지방공기업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융시장은 대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가 선 보증조차 믿지 못하게 된 상황에 국내 채권 신용도는 폭락했고 금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 안전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당시 강원도엔 금융감독원에서 2급 국장이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이 도지사의 금융정책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금감원 간부는 당시에 회생 신청 사실을 미리 파악도 못했고 관련 자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비슷한 명목으로 금감원 간부가 파견돼 있는데 최근 3년 반 동안 제출한 보고서가 1년에 평균 0.5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근태도 마찬가지. 일부 직원은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했고 자기 마음대로 51일 동안 재택근무를 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숙소에 대기에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고 잘 모르는 분야에 문의가 들어오면 금감원 민원 콜센터에 전화해보라고 안내했다는 답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예산 운영도 황당했습니다. 퇴직한 달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 2016년 2월에 퇴직한 한 직원은 2월에 단 하루만 출근했는데도 1,214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원 연수비를 주면서는 등록금 외에 골프 모임과 경조사, 명절 선물 비용까지 얹혀서 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품 수수와 채용비리, 차명거래 등 범죄로 해고된 직원까지 수당을 부정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과다 지출된 인건비가 18억 원이 넘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불필요한 국팀장급 유사 직위를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법에 대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에 1호 거부권인데요.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입법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양곡관리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진다면서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법 내용만큼이나 입법 과정도 문제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부작용을 수차례 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0개 농업인 단체는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의 절반인 2분 40초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 발언 이후 양곡법 제2요구안은 물 흐르듯 심의 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곧장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입니다. 양곡법은 국회 재표결에 붙여지는데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는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이 같은 견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전국 경색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을 명하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국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왜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반대했는지 거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목적이 아닌 거부권을 유도해 대통령에게 독불장군 이미지를 씌우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도 견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농민을 어렵게 할 농가 파탄법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절규를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당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으로 농업 경쟁력이 후퇴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거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정부가 지향하는 잘못된 선의가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짓밟았고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를 선언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정안을 다시 표결하도록 해 재차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만병통치약인 양, 도깨비 방망이인 양 마구 휘두르는 것은 결국은 헌법 정신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동의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 일당인데
감히 제2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다른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역시 원내 1당으로서의 입법권 행사를 명분으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악순환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모레부터 사흘 동안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류 반대 여론을 고리로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방사능 괴담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이번 주 후반 일본을 찾습니다. 사흘 동안 현지에 머물러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방류의 위험성도 적극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해역에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 및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인 만큼 제1야당이 대신 나서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일본 현지 방문은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괴담 선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공방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전날 한덕수 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몰아세웠고 한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있는 제가 그대로 말씀해 돌덩이라고 보세요.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고성이 오가자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한 총리의 발언을 비틀었다며 엄호했습니다. 진위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일 외교 등 국외 현안은 물론 양국관리법 등 국내 쟁점을 놓고도 여야가 건건히 맞붙으면서 4월 임시국회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일본이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자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일본. 일본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보다 낮게 희석하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주변국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日本の取り組みにつきましては透明性の高い形で情報発信されているもの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압박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등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플레이를 연일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의 반응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일본 시민 1,200명을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7.4%로 얻지 못해도 해야 한다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불신도 컸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농림수산물 구입을 망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4.5%가 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웃돌았습니다. 자국민조차 제대로 설득이 안 된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산불 대응 3단계, 큰 산불이 일어나면 광역 단위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가장 높은 대응 단계인데요.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 사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무려 5개 지역에 대응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바짝 마른 날씨도 문제였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이른바 비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골짜기를 타고 거센 바람이 불자 불씨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바싹 마른 낙엽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바람을 탄 불씨가 곳곳으로 번져나가자 마을 주민들은 겉옷을 챙길 틈도 없이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경북 영주 박달산에서 일어난 불은 산림 210헥타르에 영향을 미쳐 훼손하고 18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날아다니는 불씨가 행여 우리 집으로 떨어질까 마음을 졸이며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 불씨가요 휙 날라가지고 찻길 건너서 저 붙어가지고 저 불이 지금까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놀래죠. 당연히 놀래죠. 막 싹 다 막 놀래가지고 막 진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다 그야말로 많이 놀랐어요. 사흘 사이 전국 40곳이 넘는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고 영주를 포함해 충남 홍성 등 5곳에는 대응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면적 100헥타르를 넘는 3단계 규모 산불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 건 관련 통계가 생긴 1986년 이후 처음입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처럼 가벼운 불씨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이른바 비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 진화가 어려운 일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강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짜기에는 더 확산 속도가 더 급격히 빨라집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의도 10개 면적이 넘는 2,9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산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와 축사, 암자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흘 사이 이례적으로 전국 곳곳을 불태운 대형 산불. 다행히 오후부터 내린 단비가 불을 잠재웠지만 기후변화로 점차 거세지는 산불에 대응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응 3단계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긴급 대피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밤사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충남 홍성의 한 마을입니다. 거센 바람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금방에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나도 겁이 나더라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처음 느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주민들은 낮에도 마을회관에 몸을 피한 채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산불 저지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바빠서 물 말았는데 먹으려고 두 번 먹으니까 이장이 막 핸드폰으로 와. 거기 주민 큰일 난다고 어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다 쳐다보니까 우리 산뒤로 막 불이 환하게 이릉이릉해서 깜짝 놀래고. 산불 3단계가 발령됐던 전남 한평의 한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을 떠나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다 놀래가지고 주민들이 막 차를 타고 다 멀리 막 손버리고 어디고 자오자 멀리만 대피하는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 대처할 수도 없었고. 전국에서 사흘 동안 이어진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남 홍성에서만 이재민 5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곳 임시 대피소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다시 찾은 주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집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고 내부에 있던 물건들은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고 있던 옷과 가방 하나밖에 챙겨오지 못한 터라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떨려 다리가 떨려서 힘을 하면서 옷도 딸들이 시즌하는 게 많아요. 그거 하나 건도 묻어 쌀도 건도 묻어 돈도 200 탔어. 반가운 단비와 함께 큰 불이 잡힌 가운데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시작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산불은 모두 진화됐고 밤사이 단비가 내리면서 잔불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많아서 산불이 잇따랐던 서쪽 지역은 최대 일주일 정도 산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서해안부터 시작된 단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고 강풍도 동반해 봄비보다는 여름비에 가깝습니다. 제주도 산간에 최고 300mm,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하층 제트가 불어들면서 지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수 집중 시간은 5일날 아침부터 밤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고온 현상이 사라지고 극심했던 봄 가뭄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산불도 이 비로 당분간은 잠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해소되고 단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났던 서쪽 내륙은 앞으로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산불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에 바람이 강해집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고온 건조한 강한 서풍인 양간지풍이 예고됐습니다. 단비로 대형 산불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동해안의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 목사에 대한 교회의 징계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개혁실천연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목사 80명 가운데 교단 내 징계가 확인된 것은 1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연대는 성범죄가 드러난 목사 80명이 소속된 교회의 상급 조직인 노회와 연회, 총회 등 60개 기관에 질의한 결과 징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도 7곳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천연대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계속 활동하는 사례도 파악됐다면서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목사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성범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서 유통한 중국인과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 특성상 구매자나 중간 판매상이 주로 검거됐는데 이번에는 국내 유통 책임자까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잠복 경찰이 탄 차량이 외제 승용차 앞으로 접근합니다. 같은 시간 외제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갑자기 차로 달려가더니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도 합세,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낸 뒤 체포합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중국 국적 48살 이모 씨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책임자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중간 판매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마약 거래의 특성상 구매자나 중간 판매상이 주로 검거됐지만 이번처럼 유통 총 책임자가 붙잡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경찰이 이미 검거한 중간 판매상으로 위장해 마약 구매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서 총 책임자를 검거한 겁니다. 저희가 돈을 있는 것처럼 보냈고 그 보낸 돈의 양만큼의 가짜 돈을 만들어서 마치 진짜 필로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을 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책들은 SNS를 통해 구매자를 구한 뒤 주로 원룸 내 청소함과 건물 창틀 사이 등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양을 밀수입하게 되면 적발될 수 있으므로 100g 소액으로 해서
소량으로 해서 밀수입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씨 검거 당시 2,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여 g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판매책 등 6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 채무는 한 해 동안 97조 원 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들어 세금도 덜 거치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의 11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더 거쳤는데도 지출이 늘며 나라 살림살이는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1,067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9.6%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 불과하던 나라빚은 2020년 846조, 2021년 970조를 넘으며 5년 만에 310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가 채무는 97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가 채무는 2,068만 원으로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본 유출을 불러오고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5조 7천억 줄면서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출과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2월에 이어서 4%대로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 두 달째 4%대로 떨어져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5월 5%를 넘긴 뒤 7월에는 6.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5%대에서 지난 2월 4.8%로 떨어지며 둔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승률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석유류 가격 하락입니다. 1년 전보다 14.2%나 떨어져 2020년 11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둔화한 데다 축산물도 내림세를 이어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작년 상반기 이제 크게 상승한 기저유가를 감안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28.4%나 올라 2월에 이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와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을 뺀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8%로 여전히 높습니다. 2월에 이어서 3월 달에도 이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아직 하락 흐름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변수도 많아 물가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고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맥심 커피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 조각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와 함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주키니 호박과 방울토마토 등 각종 먹거리가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인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제조돼 유통된 제품 59톤 정도로 유통기한이 내년 9월로 찍힌 8종 제품들입니다. 제조사 측은 커피를 동결 건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회수에 나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 입자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채로 치는 설비가 있어요. 거기에 달려있는 고무 패킹이었어요. 진동에 의해 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장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실리콘을 먹었을 경우 위해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섭취했을 때의 인체 위해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고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마시는 커피 믹스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놀란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고 갑자기 이렇게 아직까지도 소름 돋는 것 같은데 근무할 때는 믹스를 하루에 5봉, 6봉도 마신 적이 있거든요. 잇따라 식품안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8년이나 유통된 주키니 호박 일부 종자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판정됐고 이 호박으로 만든 어린이용 식품까지 확인됐습니다. 특정 품종 방울토마토를 먹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토와 배탈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그게 완전히 저기 할 때까지는 안 먹겠죠. 우리 딸이 그러지 않아도 방울토마토 사오라는데 내가 안 샀어요. 자주 먹는 식품들인 만큼 정부가 검역과 승인,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유해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 등의 말로 논란을 빚자 사과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 4.3 사건 추모일은 격이 낮다고 한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연이은 설화가 출범 초기 김기현 체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이번엔 제주 4.3 사건 추모일에 격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4.3 추모식에 불참하며 불거진 야당 등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논란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 징계를 촉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옹호를 해도 사리에 맞게 하라면서 입만 열면 실언하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고 당내 비윤계 의원들도 추모에도 격이 있느냐 제발 국민 눈치 좀 살피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반복되는 설화에 김기현 대표의 초기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고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며 차기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후보들 역시 한 목소리로 민심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으로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꾸 중도층의 민심과 다른 얘기들을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최고위원을 향해 극우 유튜버로 전직하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해괴한 논리대로라면 추념식은 격이 낮아 불참을 하고 프로야구장과 서문시장은 격에 맞아 방문했던 것입니까?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 최고위원은 문제 발언이 언론 기사를 인용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자숙의 의미로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과 방송 활동 등 공개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면서 국민과 당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범 한 달도 안 돼 잇따라 불거진 설화에 집권 여당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사이에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은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도 몇 차례나 이 박 전 특검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샀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만들 때 쓰인 돈이 박 전 특검을 통해 들어왔으니 그것은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사 초기 박 전 특검은 친인척이자 분양업체 대표 이모 씨가 화천대유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박 전 특검이 사업과 관련해 생색낼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주려 박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이 생색을 낸다는 명목으로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도 계속 언급돼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우리은행 실무진들이 당시 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을 통해 부행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회의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박 전 특검 대신 실무를 도맡은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이 잘 되면 부지 일부를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증언에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이사에 양 전 특검보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앉혔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검찰은 최근에서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특검 추진을 의식해 부랴부랴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로선 부담이 커지는 모습인데 주요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공모전부터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를 불러 박 전 특검의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충분히 재난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국무위원으론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정식 변론에 앞서 입장이나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었던 만큼 양측 대리인만 참석하고 이 장관이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로 재판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또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로 쟁점을 나눴습니다. 우선 이 장관 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며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지 현장 활동을 책임지는 구조 책임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데다 관련 신고도 계속됐기 때문에 충분히 재난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행사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관이 구조 책임자는 아니어도 현장에 어떤 인력을 얼마나 새로 투입할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장관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의 중요성을 저희 소추 대리인단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고 헌재에서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양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직원과 생존자,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 장관 측은 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2주 뒤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하고 그때까지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수사 기록과 행정안전부 문건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는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헌재는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냥 신속하게 진행할 수만은 없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대통령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네, 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토론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된 절차도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예상된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정부 때도 발의는 됐죠. 네. 하지만 법안 소위조차 통과를 못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안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쌀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사주도록 이렇게 법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게 뭐 그 시장 원리에도 안 맞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법안 소위조차 통과 못했던 법안이 왜 이번에는 국회 통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소위 민생 법안 중에 하나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정부에서 쌀에 대해서 시장 격리 조치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매해서 사실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데 지금도 쌀이 남아 돌아서 보관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법률상의 의무로 정부로부터 정부가 모든 남는 쌀을 이제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연 1조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역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최초의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농가 파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발의한 1호 민생 법안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2019년에 비슷한 법안이 이제 있었는데 이게 국회 소위에서도 통과가 안 됐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도 반대를 했다. 여기에 시사점이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어요. 특히 이제 이걸 또 지역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서쪽 지방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도 좀 약간 있었고요. 일단 예산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축곡 수매가하고 수매량 때문에 들판이 하여튼 뭐 전쟁터입니다. 이 수매량을 맞추고 또 수매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난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창고비, 보관비 뭐 이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러냐면 생산량이 좀 많아지거나 이제 이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도 전쟁입니다만은 이 수매 때문에 전쟁입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이제 이걸 농협이 하거든요. 근데 농협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 농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힘 반대는 똑같은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이라면 집권했을 때 통과시키는 게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21대, 20대 이 논란이 계속 있으면서 결국은 이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21대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21대에는 20대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 민주당이 결심을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지금 의석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를 좀 해보자라는 기류가 있고요. 또 박홍근 지금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 안에 지금 임기가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안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얘기만 하고 결국 그 방해에 의해서 장애에 의해서 나가지 못했던 더 이상 진도가 진행되지 못했던 여러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21대를 정리하는 마당에서 이제 뭐 사실 이번 가을 정기국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반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정리되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바람입니다. 지난해 쌀값이 또 45년 만에 폭락해서 이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거부권이 행사가 한번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 7년 만이고요. 헌정사상 이게 67번째라고 하는데 거부권이 주로 어떤 때 행사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이 행사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어서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이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여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그러니까 훨씬 통과 여건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법률은 3분의 2를 못 넘어서 대부분 폐기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률로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석이 더불어민주당 169석 그리고 무소속입니다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의원들로 다 합쳐도 180석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6석을 합쳐도 3분의 2를 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의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사실상 쌀이 남아 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국민들의 식습관이 갑자기 바뀌어서 앞으로 쌀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쌀 대신 다른 특용작물로 재배하도록 좀 유도를 해 나가면서 농업의 생산품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은 아무리 많이 생산되고 과잉 생산이 돼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그 작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을 더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이죠. 예, 농촌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글쎄요. 농업의 생산성 문제하고 경쟁력 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요. 식량 자급률 문제, 그중에서도 쌀 문제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뒤에 있거든요. 식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지방 소멸, 지역 소멸 문제가 이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특히 고령화 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농정에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농민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한 250만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농정에 관련된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깊숙한 고민을 여야가 해야 되고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놓고 처음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자, 20일 안에 이걸 그러면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이 생산성 제고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농정의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그러면은 여야가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됐으면 좋았죠. 근데 무조건 이건 뭐 죽어도 안 된다.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예 대화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여야의 대화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농촌을 위하면 여야가 그럼 대화를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의무 매입 조항이 들어가면 논의를 못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안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더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거고요. 이 재의결을 거부권을 행사해서 하면은 통과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 말고 지금 정부에 그럼 생각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제3의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까지는 좋은데요. 이건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은 250만에 이르는 그 농정의 대상인 농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언의 기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걸 차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여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규탄 시위도 열었습니다만은 허위 보고를 했다. 이걸 문제 삼아서 거부권을 건의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거의 유행처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재판이 지금 헌재에서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이번은 급기야 이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으니까 또 농림부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데 2030년에 쌀 60만 톤이 된다. 이 발언이 이제 허위 보고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요. 그 2030년에 대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헌법상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있을 때, 위반이 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2030년에 대한 예측이 민주당이 생각한 거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매우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앞서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왔던 농업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을 가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그 농업 생산 용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그 규정을 해놓은 것을 많이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죠. 근데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양곡관리법 위반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추진이 됐느냐?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년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가져오겠다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당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정말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민들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갖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법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 새로운 방법을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고 해도 야당이 글쎄요 충분한 시간을 과연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신다 얘기하셨는데 자, 민주당은 지금 이 법안 재의결할 방침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재의결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재의결은 뭐 상정해봐야 예. 뭐 안 되는 게 뭐 거의 이건 뭐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재의결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뭐 하고 상정을 있는데. 하면은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안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안, 이 법안을 다른 식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법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얘기를 한 말씀만 좀 보태드리면은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40개 농업인 단체가 정부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대목이 아무리 봐도 진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40개 농민단체가 나와서 대통령더러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계산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분인데 지금까지 했던 상식하고 많이 벗어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탄핵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좀 보고를 이상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것이 좀 들고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중간에 뭔가 좀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거죠. 자,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이라도 조금 그렇다면 농가를 위해서 정말 좋은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간호법 있죠, 의료법 있죠,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거 민주당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본회의에 직회부에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좀처럼 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개정 법률이 아니고 없던 법률을 제정하는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죠. 사실은 지금 간호사분을 비롯해서 의료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 의료법이 있는데 이제 간호사 직역과 관련해서 이제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간호사 단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제 주변에 이제 의료
업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 직역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한 찬반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도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히 예상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뭐 간호사 단체에 응원을 힘입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방송법 앞서 말씀드린 소위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노란봉투법 등 이게 다 사회적 갈등을 어마어마하게 유발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을 의석수가 많다고 그대로 강행해서 통과시킬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법률로서 확정되도록 그냥 놔두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껌껌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각 당이 자신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 이제 1년 후에 벌어질 총선에서 표를 몰아올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좀 떠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법률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파적 이익하고 너무 직결되어 있는 법안 내용으로 보이고요. 지금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동안 집권 여당이 많이 이 사진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을 대폭 바꿔서 그냥 야당이 계속 그 경영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두 지금 다 쟁점이 많은 법안들이라서 그렇죠. 이거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다 강행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회의 직회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신데요. 이걸 끊을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신경민 의원님. 묘수는 없습니다. 묘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통령이 좀 야당 대표 아니면 뭐 지도부하고라도 글쎄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간호법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계에서는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대화를 했죠. 근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의사 반대하죠. 그리고 또 병원 협회 쪽 반대하죠.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죠.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시끄러운 법이 될 것 같고요. 방송법도 사실 이건 몇 대부터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계속해서 논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공영방송제를 본따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잠정적 결론은 있었는데 이것도 국힘당 계열의 정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됐던 법이고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몇 대째 국회 회기상으로 봤을 때 몇 대째 지금 싸우고 있던 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일단 하여튼 거부권을 하더라도 일단 결말까지는 아니지만 결론을 한번 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묘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답답한데요. 어쨌든 주요 쟁점 현안을 두고 지금 거대 양당이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김학용, 윤재욱 두 의원이 이제 출마를 공식화해서 지금으로서 이제 2파전인데요. 자, 일단 두 분 모두 친윤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윤심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윤 내지는 비윤 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은 없으니까요.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한 4파전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는데 출마가 예상됐던 분 중에 한 분은 정책위 의장으로 가시고 한 분은 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에 2파전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구도도 두 분 모두 3선, 4선 선수야 중진으로 분류되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분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한 분은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수도권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학용 의원으로서는 당대표가 영남이니까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돼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 이런 선거 전의 논리를 전략을
펼치고 있고 네. 윤재옥 의원은 국민들께서 원내대표 지역구가 어딘지를 그렇게 신경 쓰시느냐. 그리고 뭐 원내대표 지역구가 영남이라고 수도권에서 표를 안 주는 선거가 있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국회 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유권자다. 그 최악의 유권자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도 주호영 의원이 거의 추대가 될 뻔한 분위기 속에 나왔고요. 다른 한 분은 이영호 의원은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거든요. 근데 표가 예상보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영호 의원이. 그래서 역시 현역 의원들 속내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글쎄요.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정말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선거 예측이 정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는데 매일 보는 의원들이 표정을 보면 뽑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신경민 의원님 보시기에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남의 집 선거까지 더군다나 이 최악의 유권자들이 하는 원내대표를 예측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번에 참 특이한 것은 지난번에는 윤심이냐 아니냐의 그 원내대표 경선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은 윤심 논란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윤심을 실릴 만큼 윤 대통령하고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멀다고 내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윤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쳐다보기에 아유 아무나 되라 뭐 이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다만 이제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 것은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정치권에서는 아는 얘기인데 김무성 의원하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살갑지 않다는 것도 또 대한민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는 윤심 논란은 좀 없다. 지난번에 당대표 전당대회하고는 다르게요. 지난번에 당대표 전당대회는 윤심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다퉜고 뭐 온 세계만방이 다 알도록 지금 대표가 된 김 대표가 윤심 대표였잖아요. 뭐 그러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그런 논란에서는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냥 호오에 따라서 홀가분하게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대표 누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최근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잇따른 실언 논란에 휩싸였던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 추념식을 두고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적인 가장 경축일이나 기념일은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자, 대통령이 이번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걸 옹호하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근데 이 발언 지금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할 그런 발언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아마 취지는 그러니까 기념일 중에 공휴일로 지정된 그러니까 뭐 제헌절, 광복절 뭐 이렇게 아예 공휴일로 지정된 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기념일 아니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적절한 단어 사용이 못 됐죠. 거기에 이제 격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김재원 최고가
최근에 연달아서 이렇게 실언을 좀 하면서 네. 계속 반성을 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며칠 안 된 사이에 또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이 발언으로 사과하고 내가 자중하겠다 한 지 일주일 만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사과하고 자중하겠다고 하고 거의 아주 고개를 숙이고 정말로 반성하는 자세를 네. 보였는데 또 이제 방송에서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 나왔습니다. 네. 참 김재원 의원은 당분간은 이제 방송도 안 하겠다고 했고 사실 본인이 하겠다 그래도 옆에서 지금 말려야 될 형편이에요. 예. 그래서 당분간 방송 출연은 뭐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계가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돼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연이은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좀 기운이 빠지고 당 지도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어서 걱정이 지금 당 안팎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경일로 지정된 그런 날보다 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 이러니까 당장 뭐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만 홍준표 시장도 그럼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 그리고 서해 수호날도 국경일이 아닌데 여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두고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할 말이 많지만 네.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편을 들기 어려운 예. 방어해주기 어렵고 뭐 좀 이렇게 디펜드 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지금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발언을 그것도 세 번째로 시리즈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국힘당에서 그 지도부에 있건 아니면은 평당원이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방어막을 쳐줄 수가 있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를 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당의 국힘당의 책임이 있는 거죠. 전당원 투표를 하고 이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이 전 목사라는 사람이 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국힘당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은 이 꾀돌이라고 그러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데 본인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또 하나의 실수,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실수를 한 건지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대구에 가서 시구를 하면서 야구 시구를 하면서 4.3을 건너뛰었다. 그런데 작년의 발언을 보면은 작년의 발언의 취지로 봤을 때는 올해 나와서 뭔가 내가 앞으로 5년 내지 4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정을 빼면서 서문시장하고 야구 개막식에 시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같은 날은 아니죠. 예. 하여튼 뭐 그 즈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윤심이 어디에 있는다라는 것이 감지가 된 것을 말하자면 김재원 최고가 딱 픽업을 해서 방어막을 쳤는데 그 방어막이 잘못된 가짜 방어막 내지는 엉터리 방어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꾀돌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연타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의 책임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일단은 꾀돌이는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잘못되는 게 있으면 말을 말든지 해야지 방어막을 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태입니다.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관련해서 지금 여당 지도부 내에서의 불만도 감지가 됩니다. 김기현 대표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저는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이지만 좀 원망이 많이 크죠. 왜냐하면 전당대 직후에 그런 일을 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재범이잖아요, 재범.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게도 강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었을 것 아닌가. 지금 조수진 의원이 재범이라고 한 거는 전광훈 목사 천하통일 여기까지만 알고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대표의 강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김기현 대표도 더 이상 이제 허용할 수 없다. 기강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최고위원 한 달 동안 내가 회의에도 참석 안 하겠다 이 얘기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제 정식 징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교롭게 최근에 그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윤리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키던 이항희 위원장이 사퇴를 해서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도 다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식으로 아직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기현 대표로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듭되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으로 인해서 본인의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 지도부라는 거는 전당대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됩니다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민들의 지지와 인기에 항상 연동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나가면 당 대표도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재원 최고가 스스로 한 달 동안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최고위원회 출석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어떤 말로 인한 또 다른 그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사범이거든요. 이게 음주운전도 3스트라이크 아웃법이 있었는데 이게 네 번째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발 언론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켜라 이 발언을 조금 먼저 했으면 세 번째 발언은 안 나왔을까요? 어쨌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한 달 동안 방송도 안 하고 최고위원 회의도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건데 셀프 징계 같거든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신경민 의원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저도 한참 전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했는데요. 최고위원이 되면 사실 방송 출연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가죠.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전공이 생기거든요. 당무 중에서 이러이러한 당무는 최고위원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셔 그래서 해서 그 당무에 관한 일이 있을 경우 내지는 당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최고위원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좀 그런 관행은 깨졌어요. 최고위원이 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뭐 언론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건 각 당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토대는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이라는 그 아주 극렬한 사람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당의 구조, 그리고 또 윤 대통령한테 다 바라기를 하는 또 당의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쳤는데 하여튼 한 달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고요. 한 달만 안 나가겠다. 이건 저는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직은 지금 유지하는 거죠?
지금 유지하겠다는 게 한 달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3스트라이크 정도 쳤으면은 최고위원도 흔들흔들 하는 거죠. 이건 김기현 대표한테도 좋지 않고 당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하영재 의원. 예.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는 뭡니까? 일단은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내지는 구속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그 처리 과정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맞다 잘못됐다는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법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는 전 단계로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이 체포가 집권 세력에 의한 정치적인 탄압으로 악용되는 체포냐 아니냐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원의 영장재판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은 다 통과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많은 가결표로 통과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거의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예. 그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하영재 의원이 정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얘기하시라. 이거는 누가 봐도 예. 정치 탄압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도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억울하면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인 절차에 예. 따른 것이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좀 난감해 보입니다. 하 의원 영장 기각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기 때문인데 오늘 비명계 조응천 의원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입증도 안 됐고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게 될 것 같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해찬 전 대표 당 상임 고문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대표 본인이 뭐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당금질 당하신 거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당금질을 당하고 있냐 지금. 하영재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기각을 받고 왔으면 사법 리스크가 일거에 해소됐을 텐데 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 대표와 비교하는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2월 27일에 그 1차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 의원 말고도 꽤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구속영장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돈을 건넸다고 검찰 쪽에서 계속해서 이 언론을 통해서 흘렸던 428억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 영장 판사 앞에 서가지고 아니 428억 부분도 없는 이 영장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한 자치단체장을 구속을 할 거냐. 한번 다퉈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의원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 들은 채하고 그냥 체포동의안을 붙인 건데 그런 그 당시에 상당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죠. 거기에 가결에 던진 사람도 있고 무효화 기권을 한 사람들도 있고 부결을 던진 분들도 상당 숫자, 정확히 숫자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중에도 이번은 그래 부결에 하는데 다음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아주 거의 반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속영장으로 해서 체포동의안 넘어온 게 그렇게 완결성을 가지기 어려웠으니까 당해 리스크를 줄이고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번 영장 판사 앞에 가서 정말로 한번 해보자. 예.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만약에 2차가 이제 올지 안 올지 아직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온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하영재 의원의 이번 경우를 보고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네. 뭔가 결단을 이럴 경우가 되면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법원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지 않을까. 저도 뭐 신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만 여전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거고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받아서 뭔가 확실하게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 답이 같았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을 탄 음료를 권한 일당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강남구 일대에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고등학생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는 신고 2건을 접수했습니다. 일당은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며 학생들에게 권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 음료에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메가 ADHD 상표가 붙은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추가 피해 사례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병대 군복을 입고 지역 상인들에게 자주 행패를 부린 72살 A씨를 아동학대와 협박,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인천 옥년동에 있는 공원에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역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군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친 논란이 벌어졌었는데요. 여야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취임 선서를 할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인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공식 종료인 9일 자정보다 조금 일찍 청와대를 비우고 모처의 별도 숙소에서 밤을 보냅니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퇴거 시점이 인수위와 협의할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에 다음 날 0시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 규정한 현 공직선거법에 맞추다 보니 한밤 퇴거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신구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자정이 아닌 취임 선서 때부터 규정키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헌법 69조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연신 땀을 닦는 국회의장, 의원들은 단상에 모여 웅성거립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반대를 의미하는 불을 쓴 손글씨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며 개표에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한. 여야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국회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이 모두 7개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 가운데 업무 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는 부분 등은 앞으로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7일로 끝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은 차기 원내 사령탑 사이 다시 조율을 거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들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재판은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지난 2019년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묘목은 미세먼지 저감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6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가 북측 요청을 받아 뇌물로 묘목 지원을 약속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의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온 전 위원장은 현 정권 들어 진행된 유례없는 정치적 검사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감사를 중단하고 오히려 제보의 허위 무고에 대해서 무고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를 종결하는 것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표적으로 하는 이런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정권이 바뀔 경우에 되풀이되는 그러한 사태는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달 첨단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OLED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올레드 패널 생산 기지가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주로 스마트폰용 패널을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블릿과 노트북용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레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계속 견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투자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의 협업이 강화돼 지역 일자리 2만 6천 개가 새롭게 생겨날 전망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곳 아산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이 42% 점유율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은 구형인 LCD 분야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첨단 OLED 분야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세 중소형 OLED 시장의 격차가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 도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현지 실사를 벌인 이들은 마치 팝스타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KTX로 부산에 도착한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첫 걸음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휘타대 인솔로 역사를 빠져나가자 광장에서는 월드컵 거리 응원과 사직 야구장 만원 관중이 떠오르는 엑스포 응원이 펼쳐집니다. 실사단이 마치 팝스타가 된 것처럼 감동했다는 소감을 우리 정부에 전했을 정도로 시민 5천여 명이 전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꼭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서 유치되면은 부산이 이제 글로벌해지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꼭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파를 뒤로 하고 실사단이 처음 찾은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다양한 동식물 터전으로 변한 을숙도 생태공원입니다. 첫 방문지로 정한 건 부산이 엑스포로 구현하려는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준비한 두 번째이자 개최 예정지 부산에서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여기서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주제와 부주제, 메타버스 엑스포 구현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실사단은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열띤 토론을 벌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호텔에 여장을 푼 실사단은 부산시장이 마련한 만찬을 끝으로 부산 현지 실사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The 2030 World Expo in Busan is definitely going to be exciting, joyful, and full of quality programs. You have my word. 실사단은 남은 이틀 일정 동안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부산항 북항을 둘러보고 시민사회단체와 미래 세대도 만나며 우리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부산에서는 모두 3차례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남은 2차례에서는 박람회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람객을 어떻게 맞이하며 박람회 홍보를 어떻게 세계적인 축제를 완성할 건지를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4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현지 실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돼 오는 6월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70여 개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수도권에서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며 그 외 지역은 아예 폐지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인상을 잠정 보류한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가스요금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용자 측을 대변에 참석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 동안 4차례 가격 조정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됐다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관점을 대변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요금을 동결할 경우 공급 안전성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등 큰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인데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2달 만에 유보통합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보육계와 유치원, 즉 유아 교육계가 고르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 출범이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졌습니다.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6명과 위촉위원 19명, 특별위원인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등 모두 26명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촉위원회는 학부모위원 3명, 유치원 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대표가 각각 3명씩 들어갔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와 교육감 대표, 교육계와 보육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3명씩, 연구기관에서 1명씩이 포함됐습니다. 보육과 교육 양쪽에서 민주노총 산하단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영 보육지부장은 위촉 통보를 받았다가 제외됐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말과 탈락 사실을 숨기고 통보하지 않은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만행과 23만 보육 노동자들을 무시하다 못해 유린한 보육계 노조가 한 곳이니 교육계 노조도 한 곳만 들어가야 한다고 통보받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는 결국 보육지부도 제외됐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결국 보육 쪽 노조도 빠졌더라고요. 공공운수 소속인 그 보육노조와 전교조가 배제된 것을 보니 이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함 지부장을 위촉한 적 없고 추천인 검토 단계에서 연락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보통합은 2025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교적 쉬우면서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가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 전담팀을 부활시켰습니다. 교육비는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서 어제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 대책팀을 꾸리고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팀이 4명 규모의 독립적인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와 점검,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추후 확대되거나 규칙 개정을 통해서 직제 정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가뭄과 홍수에 대응해서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환경부,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댐보 하구뚝 연계운영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의 획일적인 4대강 보 운영 방식으론 이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는 수시로 바뀌는 날씨와 수량, 가뭄 전망, 녹조 현안 등을 바탕으로 보호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이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나란히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겉으로는 중국의 날을 세우면서도 줄줄이 시진핑 주석의 안방으로 찾아오는 속내 과연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희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방중 계획을 미리 알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 Chine doit aujourd'hui nous aider à faire pression sur la Russie, évidemment, pour qu'elle n'utilise jamais ni le chimique ni le nucléaire, ce que la Chine a déjà fait. 겉으론 중국의 날을 세우면서 굳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오는 이유는 뭘까? 6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를 방문하는 일정 등의 힌트가 있습니다. 李强总理和赵乐际委员长将分别会见马克龙总统。马克龙总统还将赴广东省广州市参观访问。 EU 전체의 통상 체결권을 행사하는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이 예정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인권 문제로 유럽의회 비준이 보류된 포괄적 투자보호협정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현안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경제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it is neither viable nor in Europe's interest to decouple from China. 지난해 중국과 EU 사이 무역 규모는 8,473억 달러, 수입과 수출 비중이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유럽에서 중국의 값싼 공산품 수입은 필수가 됐고 사치품과 여행시장 등에서 중국은 최대 고객입니다. 동유럽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1:1로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차기 EU 의장국인 스페인과 유럽의 엔진,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이 시진핑 안방 외교에 손님을 마다하지 않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채택됐는데 특히 올해는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작성 등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대성 추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 대사는 또한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우려 등을 이유로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즉 챗GPT 접속을 잠정 차단한 데 이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프랑스와 아일랜드 당국이 챗GPT 차단의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대변인은 이탈리아 당국의 관련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이번 사안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영국 정보위원회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 명이 이용하도록 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식목일에 맞춰 단비가 내립니다. 식목일 즈음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에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됐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로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지만 낮 기온은 16도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가뭄 해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남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남해안에 120mm 이상,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